자, 오늘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이렇게 끝이 가늘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2013년에 벤 버냉키라는 연준 의장이 처음 썼던 말인데요. 우리가 그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듯이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을 줄여나간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4월 달에 FOMC,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그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죠. FOMC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adjust the pace of asset purchases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asset이라는 거는 장기 미국 국채를 purchases 구입하는 거, 매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국채를 정부에서 사주는 거죠.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코로나 실물 경제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적 완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asset purchases 결국 이게 양적 완화라는 뜻이고, 이거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 결국 양적 완화, 유동성을 공급하던 것을 조절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테이퍼링이 좀 더 지나면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가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2021년 4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전반적인 지표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너무너무 잘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좀 그 지표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물가가 올라가지면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돈을 풀던 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게 그 테이퍼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적 완화는 미국 장기 국채를 비싸게 매입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냐면 월 $1200 정도를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1200가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서서히 줄여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돈을 흡수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두 가지 정책을 쓰는데, 하나는 재정정책, 돈을 푸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미국도 1인당 14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400를 지급을 했고, 그렇게 1.2조 달러가 지급이 됐고, 한 4조 달러를 앞으로 7, 8년간 나눌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 이 통화정책은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0에서 0.25%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단기 금융시장, 그 금리가 이미 마이너스로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방법을 쓰지 못하니까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시장에 돈을 공급해서 시장 경제를 부양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 국채를 매입하고,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참 공급을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을 생각할 수도 있다. 조정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테이퍼링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시사한 건데, 그러고 나면 바로 뭐를 하냐면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테이퍼링이 들어가면 일단은 양적 완화가 중단되겠죠. 양적 완화가 중단되고, 그리고 나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다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중지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적 완화의 반대말, 그러니까 아까는 정부의 국채를 매입해서 시장에 돈을 뿌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국채를 팔아요. 이거를 뭐라면 양적 긴축이라고 그래. 이거의 반대말이죠. 양적 긴축.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그래. 이 말을 뭐 워낙 많이 쓰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QE다라고 하고, 요거는 긴축이니까 타이트닝이라고 해요. quantitative tightening.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4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달러 강세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들이 미국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부채를 지었던 신흥국들은 어떻게 해요? 달러 이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를 빌렸으니까 어떻게 해? 갚아야 될 이자가 많아지니까 신흥국들, 뭐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되게 경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게다가 달러까지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외환 위기, 그 나라에 달러가 없는 사태, 그 결제가 안 되고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신흥국들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또 많죠. 그래서 양적 긴축이 되면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타이트닝 텐트럼이라고도 해요.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테이퍼링을 시사한 게 언제였냐면 2013년에 테이퍼링을 시사했고, 실제 테이퍼링이 들어간 건 2014년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올라간 거는 2015년이고 양적 긴축이 된 거는 2017년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만약에 이건 2013년에 프로세스이지만 만약 이게 현재 2021년에 만약 온다. 그러면 지금 테이퍼링을 시사했으니까 2021년에 테이퍼링을 시사했고 2022년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1년 후인 2023년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2년 후인 2025년에 긴축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한다면 2025년경 앞으로 한 4년 후가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가면서 대출로 집을 샀다든가 부동산을 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뭐 테이퍼링을 바로 하거나 기준금리를 바로 하지 않아요. 워낙 이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 잭슨홀에서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논의를 하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 건지 말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9월 달 FOMC에서 거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미리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양적 완화서부터 요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까지를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가 어려웠던 거를 갖다가 이겨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전략, 엑싯 전략이라고 하죠. 엑싯 전략을 할 때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